어떤 집을 사느냐?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의 집은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지방에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도 토지든 건물이든 팔아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돈의 종착지는 강남인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어쨌든 저희가 22, 23년도 금리 급등장에 미국의 입만 계속 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도 금리가 언제 내려올 거야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도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걸 보게 되면 올라가 있고 이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하는 심리적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쪼는 게 왜 그러냐 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려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우려가 오게 되면 불안해지죠.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심리는 당연히 죽고 심리가 죽으면 어떻게? 거래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되면서 금리가 오를 거라는 예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는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그 안전자산이 어디냐? 결국은 비싼 아파트들이 있거든. 강남 아파트들. 거기 쪽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 아파트들 중하급지 그런 쪽은 계속 멈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가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이 그냥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그 강남 아파트들은 계속 더 올라갈 것이고 얘 멈춰 있는 애들은 계속 멈춰 있는 상태에서 가끔씩 이제 이게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고 치면 결국은 내려오는 금매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또 사람들이 또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움직일 심리가 지금 한 번 경험이 있잖아. 우리는 금리에 대한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자산, 안전자산인 강남 아파트들 그쪽으로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그 외의 아파트들은 계속 좀 멈춰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진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는 불안을 더 키우거든요.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제일 큰 원인은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 9월 1일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시행이 됐고 그 이후로 매매 거래든 전세 거래든 다 조금 이제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요번 달부터는 좀 전세 거래가 조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라는 말과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 이런 말들은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위축을 확 주죠. 많이 쫄아요. 진짜 쫄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와 금리 인상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거래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부동산이 상승할 거야 올라갈 거야 그러니 라는 말은 못할 것 같고 조금 시장을 좀 보고 우리가 어떤 시장이 확실해지는 상황 있잖아요. 뭔가 분명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움직여도 우리는 늦지 않으니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나 실거주자라고 하면 기회가 왔을 때 사는 건 좋은데 투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멈춰서 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실해졌을 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이라는 게 결국은 무주택자라고 하면 집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개념도 있지만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인 의미도 커요. 그래서 저는 집이 없을 때 상황에서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내 집을 사서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거주했을 때의 안정감도 크기 때문에 그 의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집은 내가 살고 있거나 내가 살고 싶거나 하는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됐을 때 한 채를 사놓는다고 하면 그거는 안정감의 지렛대도 되고 경제적인 지렛대 역할은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집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집을 사느냐?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의 집은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집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주택자인 분이 나는 갭으로 미리 사놓는 집이 있는가 하면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실거주로 사는 집이 있어요.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거주하면서 사는 집이 있는 거고, 내 투자금 2억이든 3억이든 이 투자금 가지고 미리 사놓는 집도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집은 어떤 포지션에서 내 포지션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집을 살 수 있을 때 사놓는 거는 어쨌든 기간을 내가 1년 안에 팔 거야, 2년 안에 팔 거야, 뭐 단기간을 보고서 사는 집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장기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언제 사도 사야 되는 집이니까 사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사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부동산을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양극화라는 말이 되게 일반적인 단어가 됐어요. 양극화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금 수원에 있는 아파트하고 흐름이 달라요. 그 구축하고 신축하고 흐름이 다르고, 그 신축하고 구축하고 흐름이 다르고, 서울하고 수원의 흐름이 다르듯이 이건 양극화예요. 여기는 흐름이 계속 돌아가, 여기는 계속 멈춰져 있어. 그리고 여기가 막 더 갔을 때 얘가 천천히 또 흘러가요. 그 흐름의 차이가 결국은 수익의 차이고 속도의 차이인데, 그러면 내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쪽의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그럼 수요가 있는 쪽의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핵심지라는 얘기예요. 교통의 핵심지, 교육의 핵심지, 인프라의 핵심지, 그런 입지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이 양극화에서 이쪽 내려가 있는 곳에 하고 올라가 있는 곳의 아파트의 격차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핵심지라고 하면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꼭 강남에 몇백억, 몇십억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수원에서 산다고 하면 수원의 핵심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내 자산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샀을 때 그래도 흐름이, 그래도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곳, 그래도 내 돈의 가치를 지킬 곳, 그런 아파트는 결국은 핵심지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아파트 매물이 폭증하고 있는데 강남 불패는 아직도 유효한가요? 오늘 이제 좀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원베일리 아파트가 이제 34평 아파트가 63억에 거래됐다라는 실거래가를 봤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34평 아파트가 63억이면 평당 2억, 거의 2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이런 평당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곳의 입지가 대체 불가의 입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사람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이유일 거잖아요. 거기는 교육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다른 곳하고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딸내미가 이제 재수 삼수를 했는데, 재수 삼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갈 거냐 한다고 하면 강남 대치동 가잖아요. 대치동 그 학원을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길 가야 효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어. 돈이 있으면 나 강남 아파트 살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돈이 있는데 지방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강남 아파트를 살 거고, 거기 강남 아파트를 사는 이유에는 교통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남은 떨어지지 않을 곳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도 돈을 쪽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토지든 건물이든 팔아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그런단 말이에요. 코인 투자도 그렇고 미국 주식 투자도 그렇고,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다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강남 아파트로 가져가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의 종착지 있잖아요. 유동성은 돈은 계속 돌고 도는데, 그 돈의 종착지는 결국은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는 강남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강남이 패한다, 이렇게 조금 망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똘똘한 치.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각자의 투자 포지션이 다를 건데 한 채만 가지고서는 계속 굴려 불려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쪽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수원의 아파트를 샀고, 그 다음에 광교의 아파트를 샀고, 그 다음에 분당으로 넘어갔어. 분당을 팔아서 또 다시 송파로 갔어. 송파를 팔았어. 다시 강남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을 보면 나는 결국은 강남으로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그걸 다 못한다고 해가지고 패배감이나 어떤 절망감이나 나는 안 됐어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건 아니지만, 삶의 형태가 다르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목표의 최종지라고 하면 강남인 것 같아요. 2025년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상급지, 하급지, 신축,
구축,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지방 이게 다 이렇게 분리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움직임이 다를 거고 지방 아파트 움직임이 다를 거고 또 신축의 움직임이 다를 거고 구축의 움직임이 다를 건데 결국은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이쪽 아파트들의 흐름이 좀 더딜 것이고 이쪽 아파트들의 흐름이 빠를 거기 때문에 계속 갈아타기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대신 또 이제 어떤 규제, 다주택자 규제는 풀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다주택자 포지션은 힘들 거라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덜할 거고 그래서 이 양극화는 이제 실거주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부동산이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25년도에도 그 실거주자들의 움직임이 있는 곳은 어쨌든 상승이 이어갈 것이고 실거주자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곳은 조금 계속 힘들지 않을까. 경기도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경기가 좋지 않으니 지방이라든지 구축, 하급지라든지 그런 곳은 조금 더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요번에도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집을 넓혀가야 되는데 대출금 규제 때문에 이게 대출이 조금만 더 있으면 넓혀갈 수 있는데 대출금이 똑같이 규제를 해버리니까 대출금이 부족하다 보니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라는 거를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차등을 둬서 규제를 뒀으면 좋겠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이하 이상이면 대출 규제를 갖고 15억 이하에서는 조금 같이 풀어줬었던 그런 규제가 있었던 것처럼 너무 한면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올라갈 수 있는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넓혀갈 수 있고 이사 갈 수 있고 하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좀 차등적인 규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N잡을 겸해야 한다는데 왜일까요?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수입을 하나 더 늘리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수입이 있었고 거기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저는 건물 청소를 하나 더 했어요. 건물 청소를 하나 더 해서 수입을 늘렸어요. 지출을 더 줄이려니 이렇게 사고가 줄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이었는데 수입을 하나 더 늘리면서 내가 능력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중개업만으로도 충분히 이 현금 수입이 되게 컸는데 어느 순간 이게 끊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중개 수입이 22, 23년도에 거의 0에 가까운 수입이 됐어요. 이 수입이 0이 되면서 원래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이자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불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고시원이었고 고시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무인 사업들,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무인 카페. 거기다가 그때는 수익률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수익률 계산을 하다 보니 호프집, 내가 조금 노동을 가미하면 수익률은 더 커질 것 같아 해서 이제 호프집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실행을 하게 된 거죠. 어떤 파이프라인 하나가 깨지면 모든 생활이 멈추게 돼요. 모든 생활이 멈추게 되면 이 불행감이나 불안감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커지거든요. 이 불행감과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N잡러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익형 투자가 조금 비중이 높았거든요. 너무 이제 이 중개 수입이 파이프라인이 탄탄할 거다. 이 파이프라인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깨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전혀 예상치를 못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시세 차익형 투자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높였구나, 너무 많았구나라는 아쉬움은 그때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이 22, 23년도 위기를 넘기면서는 수익형 사업도 늘리게 되는 거고 수익형으로 이제 월세화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파이프라인이 깨질 수 있구나. 이 파이프라인이 깨졌을 때의 불안감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게 수익형 투자, 수익형 사업입니다. 리스크 관리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해야 하는 부동산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는 이제 제가 해본 투자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어쨌든 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토지도 있고 주거용 투자도 있고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공장도 있고 지산 오피스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수익형 투자로 이제 어쨌든 넘어가야 돼요. 현금 흐름 이제 달달이 나오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수익형 투자를 어느 상품으로 할 것이냐는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상가나 지산이나 이런 건 공실의 위험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이제 임차가 있어야 공실이 없는데 임차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한정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공실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실이 있으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거는 결국은 이자 부담이잖아요. 이자 부담이 있고 이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금액을 다 투자했다라고 해도 그럼 관리비라든지 이런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실이 없이 임차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저는 서울 수도권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아파트 이런 이들은 공실의 위험도 없을 뿐더러 수익률도 괜찮고 더불어 이제 나중에 팔 거잖아요. 팔고 나서의 시세 차익에 있어서도 이쪽은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본 투자로는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는 주거용 서울 수도권의 주거용 상품으로 소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게 좀 공실 위험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겸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중개업이 저한테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시장 흐름을 빨리 캐치할 수 있었고요. 시장 흐름을 빨리 캐치할 수 있었던 데는 어쨌든 매매 거래라든지 전월세 거래라든지에 대해서 좀 뜸해지네, 좀 많아지네 하는 것들을 바로 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투자자들 있잖아요.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손님들에 의해서 그 시장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투자자들이 많이 오나 실거주자들이 많이 오나 아니면 어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또 대출 상담사들라든지 법무사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을 통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 상품으로 가고 있구나,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점이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다 보면 내 경험뿐만 아니라 손님의 경험도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죠. 경험이 많아지면 세팅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종목에 따른 노하우라든지, 세팅 노하우라든지, 다른 종목의 투자 경험까지, 노하우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투자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어느 게 조금 더 안전한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소액 수익형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액 수익형 사업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수익형 사업자 모임에 가보면 무인 사업으로는 뭐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코인 노래방, 연습장, 파티룸 여러 가지가 있고, 스터디 카페라든지 고시원도 하시고요.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각자 맞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각자 스타일대로. 근데 이 파이프라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하시면서 이걸 하나씩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각자 할 수 있는 능력치에 따라서 다른데 이걸 큰 욕심을 갖지는 않아요. 하나씩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현금 흐름을 조금 다각화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인 사업으로 무인 카페랑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고, 이제 고시원은 했다가 이제 팔았고 호프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내가 무슨 큰 수익을 만들 거야, 큰 대박을 칠 거야, 이거로 내가 어떤 로또 당첨처럼 이렇게 만들 그런 욕심이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현금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무인 카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대충 얼마 정도? 제가 이제 투자금이 요번에 무인 카페 한 거는 3,500 정도 들어갔고요. 3,500 정도 들어갔고, 우리 딸내미가 지금 대학생인데 걔가 관리를 해요. 걔가 한 50에서 100만 원? 그 사이에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아빠가 하고 있는데, 아빠 말로는 한 욕심 안 내면 70에서 150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한 50에서 100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인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70만 원이라는 수익을 만들 때, 월 수익을 만들 때 임대 수입으로 만들려고 하면 2억 2, 3천짜리 아파트가 1,070만 원이라는 월세 수익을 만든다고 하면
수익형 사업을 한다고 치면 3,000에서 3,500 정도 투자한 무인 카페가 7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만든다고 하면 이쪽이 수익률에 있어서는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그건 입지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수익형 사업은 조금 관리를 해주는 상황에서 투자금이 훨씬 작게 들어가면서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은 곳,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 부동산 바로 옆에 있고요, 사무실이. 그리고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차로 한 5분 거리 그 정도. 퇴직 후 장사를 할 생각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 장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어쨌든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호프집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인 가게도 그렇고 호프집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그 결국은 어떤 사업이든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에 어느 만큼 충실하냐인 것 같거든요. 음식점이라고 하면 청결, 맛이잖아요. 이 청결하고 맛은 기본인 거고 거기에 이제 어떤 노력을 가미해야 이게 내 장사가 잘 될 것이냐, 잘 되는 장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인데 결국은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느냐, 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어느 만큼 하느냐, 내 가게를 어느 만큼 알려주느냐 하는 게 결국은 이 장사를 이끌어가는, 유지하는, 잘 되는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하면 기본에다가 더해져야 노력인데 그 노력이 안 될 때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기본만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거든요. 안 될 때는 뭔가 차별화를 다른 가게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남편한테도 얘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매출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줄었단 말이에요. 이 줄어든 매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지 생각을 해봐라. 그럼 아이스크림 줄면 과자에 있어서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자가 맨날 그 과자로 계속 똑같은 과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네 하고 그냥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과자가 왔으면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주고 다른 가게하고 다르게 하는 다른 점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 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장사에 있어서 기본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그 기본을 지키는 성실은 기본이고 더해지는 노력, 그 성실에다가 더해지는 노력이 뭐냐면 마케팅이고 다르게 만드는 점일 것 같아요. 차별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남편도 이렇게 힘드니까 호프집에서 이제 힘들다 보니까 조금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면 저는 이제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 좀 바꿔보지, 이것 좀 해보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결국은 매출이 줄었을 때 하는 얘기들이 들어가거든요. 매출이 줄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놓는다고 하면 매출이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겠지. 마케팅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전쟁터야. 어떤 무기로 갈 거야? 어떤 무기로 살아남을 거야? 어떤 무기가 결국은 차별화잖아요. 차별화인데 유지를 시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중개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집 그냥 알려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아파트에 관련된 것만 알면 내 아파트가 내 상품에 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달라졌던 이유가 뭐냐면 아는 만큼 파는 거거든요. 제가 고시원을 해봤기 때문에 고시원 중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늘리든지 이것만 하나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자영업을 한다면 프랜차이즈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프랜차이즈를 권하는 게 처음 세팅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으니까 음식 종류도 그렇고 이제 안주 저 같은 경우 호프집이다 보니까 안주 종류도 그렇고 술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안주는 어떻게 물류라든지 어떤 요리 조리법이라든지 이 분위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아는 게 없다 보니 이것들을 하나씩 다 챙기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안정화시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 저는 프랜차이즈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안정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시간도 벌고 내가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불안감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부동산을 투자하게 된 계기는 가난이란 단어하고 결핍이란 단어가 주는 불행감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게 큰 계기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난이나 결핍이란 단어에 이게가 족쇄처럼 이제 따라오면서 저에게 주는 불행감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 가난이랑 결핍이란 단어에서 내 선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이 가난과 결핍이 주는 불행감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이어질 거라는 그 두려움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행감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10년 전에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중개업이었고요.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게 됐죠.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부자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이제 그 비중이 부동산이란 자산에 대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저는 부자를 만나고 싶어서 중개업을 시작했고,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만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종목은 진짜 여러 가지예요. 예적금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 코인도 있을 거고 한데, 그 중에서 부동산을 선택한 건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전하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잃어도 등기는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등기는 남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남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다 마이너스로 돼서 종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또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컸고, 부동산이 다른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효율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시간적인 효율이 부동산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선택했고요. 그 중에 만약에 영통이라는 곳에서 제가 중개업을 시작을 했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종목이라는 것도 또 여러 가지잖아요. 수익형도 있고 시세 차익형 투자도 있는데, 영통이라는 곳은 아파트 투자, 시세 차익형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영통이라는 곳에서 제가 중개업을 시작한 곳에서 수익형 투자, 현금 흐름형 투자, 아니면 이제 상가라든지 다른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투자가 많이 하시는 분이 들어왔다고 하면 저는 아마 그 시작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냥 부자들이 하는 방법을 빨리 따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시작한 사람들이, 그때 저한테 오셨던 부자들의 투자법은 갭 투자였고, 그래서 그분들 따라한 투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힘든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 순간은 리스크가 왔을 때거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저는 아파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역전세라는 리스크가 이제 17, 18년도에 있었고, 22, 23년도에도 또 역전세가 또 왔어요. 근데 17, 18년도의 역전세하고 22, 23년도의 역전세는 좀 다르지만 그 크기나 종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7, 18년도에는 상황이 달랐죠. 17, 18년도에는 역전세만 있었다고 하면 22, 23년도에는 역전세에다가 금리에다가 세금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왔었던 22, 23년도의 리스크였었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가 왔을 때 제일 힘든 거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힘든 건 부동산이 무게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피적으로도 이제 무게감으로, 물리적인 무게감도 크지만 경제적인 무게감이 커요. 그러면 황금성이 떨어져요. 빨리 내 돈 현금으로 이렇게 치환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은 팔려야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황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하락장이야, 리스크가 온장이야. 그러니까 더 안 팔려요. 그래서 그 현금이 빨리빨리 이렇게 황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왔는데 빨리 팔아야 돼,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현금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 18년도에는 동탄 입주가 있어서 영통에서 이제 중개를 하다 보니까 17, 18년도에는 동탄의 입주 물량 때문에 이제 공급에 의한 역전세였고요. 22, 23년도에는 공급에 의한 역전세가 아니라 거시경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서 하락이 왔죠. 하락이 오니까, 매매가가 하락이 오니까 전세가도 같이 하락이 되고, 거기서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또 세금 규제가 또 컸잖아요. 세금 규제가 크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많이 컸죠. 그러니까 3종 복합 세트가 이렇게 오다 보니 22, 23년도, 17, 18년도의 역전세는 이렇게 잠깐 왔다 이렇게 가는 리스크였다라고 하면, 22, 23년도의 역전세는 이 깊이가 좀 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그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저였고.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올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락장이 왔잖아요. 하락장이 왔을 때
리스크가 왔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왔을 때는 결국은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느냐면 현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 현금을 만들기 전에 내가 이 물건을 지킬 것인지 버릴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내가 지키고 버티면서 지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건 다시 회복해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줄 건 분명한데, 이걸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빨리 와야 돼. 조금 더 빨리 해야 내가 겪는 이 고통이라 그래야 되나? 힘듦이 조금 덜 해줄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지킬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나의 해결 방법인데,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팔거나 대출이잖아요. 팔거나 대출인데, 대출을 해서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현금이 있든지, 아니면 이걸 빨리 팔아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깎든지 여기서 현금을 만들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처를 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규제나 시장 흐름이나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걸 계속 뭔가를 더 벌리는 일이 아니라, 뭔가 규제가 왔고 금리가 또 올라갈 것 같고 하는 상황에서 정리할 것들을 빨리 좀 정리할 수 있는, 조금 대응을 반박자, 한 박자가 안 되면 반박자라도 좀 빨리 대응을 해서 내가 정리할 걸 빨리 정리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죠.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거나인데, 지출을 줄이는 거는 금리 이자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자를 줄이는 방법에는 내가 대출을 갚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물건을 매도하는 것도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자를 꾸역꾸역 내면서 내가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내가 버틸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게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는 현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유지를 하고요.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유지를 했을 때 하고 나서 2년 3년 뒤에 이거 회복이 됐을 때 내가 유지했을 때의 비용보다 이게 수익이 커질지 그거 계산도 해보셔야 되겠죠. 해보고 이걸 가지고 갈 물건인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 물건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나의 지금 상황과 나의 현금 능력이죠. 현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채까지 늘렸던 거를 지금 한 30채 정도로 줄여놓은 거는 40채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수익이 없는 것도 있어요.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한 거는 내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내가 지금 가져가는 비용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가져가도 내가 수익이 별로 없거나 하는 그런 물건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거고요.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또 다른 걸 이제 지키기 위한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지키고 싶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고 싶은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들, 그것들을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판단이 조금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이 빨라야 되는 건데, 이 대응에 있어서 조금 제가 그 22, 23년도에 장에서 조금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응이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22년도 초반에 22년도 상반기에 제가 더 물건을 매수하면 안 됐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매수했던 것들은 다 리스크가 됐던 거죠. 그때 매수하면서의 비용이 오히려 21년도 그 전에 샀던 매물들, 물건들, 그것들을 지키는데 좀 썼다라고 하면 지금 버렸던, 지금 정리했던 물건들 중에 지키고 싶었던 물건들을 좀 더 잘 지켰고 수익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들이 리스크가 왔을 때,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어떤 걸 지킬 것인지, 어떤 걸 버릴 것인지, 어떻게 현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대비에 대한 계획을 조금 빨리 세우셔서 대처를 좀 빨리 하시는 게 내가 리스크를 좀 깊이 만들고 고통을 좀 깊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출을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그걸 빨리 판단을 하셔서 현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인생에서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한 번에 와요. 한 번에 오는데 그 한 번에 온 나쁜 일들, 그 해결할 일들을 한 번에 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를 한 번에 다 고민을 하게 되면 나 못하겠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제일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세요. 이거 처리하고 나면 두 번째 거가 올 거고, 두 번째 거 처리하고 나면 세 번째 거 올 건데, 그걸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24년도 올 초죠. 올 초에만 해도 상가 잔금도 해야 되고 오피스텔 분양 잔금도 해야 되고 역전세도 해결해야 되고 밀린 세금도 내야 되는 게 거기다 이자는 이자대로 나오는 그런 너무하다 싶게 올해 초니까 22, 23년도를 견디고 24년도가 됐는데 이때도 지금 나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직도 있어. 근데 그게 한꺼번에 왔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포기해야 되나? 여기가 끝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되는 게 뭐냐면 물건을 팔았어요. 팔리는 물건을 파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적어도 내가 그때 한 건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3일 뒤에 1억이 필요한데 3일 만에 1억을 해줄 테니 이만큼에 파세요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 물건을 그러면 이 가격에 팔 테니 1억을 바로 주세요 해가지고 해결을 했던 건도 있듯이 이 복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 해결되는 건 없어요. 해결되는 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걸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물론 뭐 대출 상담사한테도 뭐 수십 건의 대출 상담사한테 전화를 하는 것도 하는 거고 물건들 파는 데 있어서도 이 물건을 10개를 다 풀어놓고 어떤 게 팔리느냐 우선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결국은 현금을 만드는 방법은 다 있더란 얘기예요. 없지 않아요. 다 만들어 보시고 어떻게든 해결은 되니 하나씩 해결을 하세요. 이거 10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해결하고 또 두 번째 거 해결하고 세 번째 거 해결하다 보면 해결이 돼요. 팔 걸 다 팔아야 돼요. 진짜 제가 결혼 예물 빼고는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애들 돌반지 하나씩 남겨놓고 나머지 다 팔고 금 있던 거 다 팔고 결혼 예물 중에 그래도 반지 하나 남겨놨나? 그렇게 남겨놓고 팔고 주식은 있던 거 뭐 무조건 다 팔았고 그 다행인 건 이제 금 투자를 조금 해놨던 것들도 팔고 다행인 건 고시원을 이제 일찍 들어갔어요. 고시원 사업을 좀 일찍 들어가서 고시원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권리금 투자가 좀 잘 됐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선물인 것처럼 고시원 투자를 했는데 고시원 2개 투자를 했는데 고시원 투자가 조금 일찍 들어갔고 덕분에 이제 일찍 들어가서 그 고시원 권리금이 또 한 번 또 위기를 넘기는데 큰 도움을 줬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고시원에 있어서도 제가 더 유지하고 싶었지만 현금이 필요하니 권리금을 받고 팔았고 그러니까 방법이 찾으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현금 흐름을 위해서 고시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시세 차익형으로 해서 또 나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해결될 방법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뭔가 하니까 또 해결할 방법이 하나씩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게 뭔가 위기가 와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물론 투자도 그렇고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는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뭐든 하시고 계시면 그 뭐든이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부동산 투자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저도 해봤고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어딜 살 수 있냐 지금. 지방에 구축, 소형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사는 아파트는 1,000만 원 수익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1억 가지고 산 아파트는 1억 벌기가 쉬워요. 이 100% 수익률 똑같은 수익률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아파트는 조금 올라요. 제가 오르는 상승장에 올랐던 제가 샀던 천안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샀는데 몇 년이 지나니 2, 3천 올랐어요. 근데 또 다시 하락장이 오니까 2, 3천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는 되게 느리고 내려가는 속도는 훅 떨어지는 이런 게 이제 하급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급지에 대한 투자는 제가 해봤는데 안 권하고 싶다.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투자를 찾지 마시고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불릴 것인지 금융 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하면 어느 상품이 조금 이자가 많이 나오는지 이제 주식이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어떤 이 1,000만 원을 불릴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상품을 찾아보시고요. 더 조금
이 불린 크기가 좀 커졌을 때 1억 정도 모았을 때 그때쯤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걸 찾아보시는 게 효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뭐 200만 원 투자 200만 원짜리 아파트 샀었거든요. 지방에 200만 원짜리 아파트 샀는데 4년 만에 500만 원 남기고 팔았어요. 4년 만에 500만 원 남기고 팔았으면 200 놓고서 500만 원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괜찮지만 그게 과연 남았을까 싶은 거죠. 이게 맞는 투자인가 하는 거는 선생님들도 잘 아실 거고, 저 같으면 지금의 저라면 안 했을 투자를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했던 투자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찾으면 있고요. 이게 1000만 원짜리 10개 투자해서 내가 1000만 원씩 해서 1억을 벌 거야 라는 그런 투자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 되신 분도 있고, 공시가 1억 이하 투자했을 때 막 지방으로 1억 이하 막 찾으러 다녔을 때 분명히 다른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점한다고 10채, 20채 이렇게 깔아놓는다고 하거든요. 깔아놓고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1000만 원씩 해서 뭐 10채 팔으면 1억이니까 그런 수익을 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 로또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팔고 올 것인지 그런 계산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안전하니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막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훅훅훅 이런 투자를 하려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걸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게 내가 이렇게 묻어두고 장기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예전에 저도 그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저는 애들한테 말하기를 가져갈 것인지, 이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고, 계속 가져갈 거야? 10년 가져갈 거야? 라는 질문을 해보고, 이 집을 살 건지, 이 부동산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분명히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있지만,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내려오는 시기에는 훅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동산의 그래프는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거의 없어요. 전세가는 항상 90%, 80-90% 이상이고, 그 금액에서 거의 1억 2천에 샀던 금액 아파트가 1억 5천 됐다가 다시 지금 1억 2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1억 2천에 사서 1억 5천까지 가는데 2년, 4년 걸려요. 그럼 그런 효율을 원하는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파트는 대신 수익형 월세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월세 수익형 투자든 시세 차익형 투자든 결국은 팔아서 내가 수익을 봐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인데, 그런 부동산은 결국은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 그래야 공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형 투자라고 하면 월세가 계속 돌아와야 되는데 공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공실 위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1000만 원을 2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어떻게 해서 1억까지 빨리 모을 수 있는지 금융 공부를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는 주식도 해야 되고 금 투자도 해야 되고, 황금성이 있는 투자 비율하고 이런 그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 황금성 투자, 금융 투자에 있어서의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빨리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늘어났을 때 부동산 투자, 그거로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안 권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는 얼마가 모였을 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지금 대학생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돈을 어느 정도 모았을 때 시작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적어도 지금 수도권에 선을 긋고, 수도권의 아파트 중에 5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구축 소형 아파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5천만 원 투자를 하면 결국은 정고점을 좀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정고점의 아파트들이, 얘네들은 지금 어쨌든 구축 소형이기 때문에 상승 속도는 느리지만 5천만 원을 2년, 4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한 5년, 6년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치면 그 동안에 5천만 원이 1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5천만 원이 1억 5천을 조금 더 늘려서 갈 수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라고 하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라고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 수도권의 구축 소형 아파트 중에 5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분명히 다른 아파트들보다 올라가는 속도는 느리지만 얘네들이 정고점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있는 곳에 그 주변지에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2억 3천 4천인데 갭으로 보면 전세가가 1억 8천 9천 많이 나가면 이제 2억까지도 나가는데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정고점은 3억 5, 6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고점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늦죠. 다른 이제 상급지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얘는 더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20대인 이 친구들한테는 시간이 있으니 시간을 조금 가지고 간다고 치면 5년 2번 정도 돌린다고 치면 5천만 원이 분명히 5천만 원 이상 2억 5천 2억 지금 3, 4천 되는 아파트가 3억까지는 갈 수 있으려니 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3억 5천 6천 정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냥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불리는 데 있어서 속도가 금융상품에 넣었을 때 속도보다 얘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이런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적어도 그래도 저는 1억 정도는 모아야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괜찮은 급지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1억 정도까지는 제가 모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젊은 친구라고 하면 살 수는 있지.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영통에 이제 소형 아파트 그런 것들 잘 찾으면 살 수 있고요.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제가 말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 그런 건 좀 묻어놓는다고 치면 이제 10년 이 정도 가지고 간다고 치면 제가 그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지방의 아파트 1천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는 수도권 구축 아파트 5천만 원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난 거지. 부동산 투자에도 공식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10년 정도 했잖아요. 중개업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하고 같이 이제 여러 군데를 투자를 했어요. 여러 상품도 투자를 하고 지역도 여러 지역을 투자를 하고 지방부터 서울까지 여러 지역에 여러 상품의 아파트들을 투자를 했는데 그럼 결국은 10년 동안 봤을 때 결과치가 어떤 게 좋더냐 한다고 치면 내가 좋은 걸 싸게 샀을 때 그리고 적은 투자금으로 산다라는 이제 그런 기준치에 들어왔을 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렸고 팔고 싶은 수익 크기보다 내가 기대했던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좋은 걸 싸게 적은 투자금으로. 그럼 수익률도 좋고 수익 크기도 좋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조정장에서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 채 전세가가 올라와서 이게 이제 투자금이 작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이 아까 이제 지방에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붙었을 때 이 1,000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어요 하면서 1,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곳의 아파트, 그러니까 평당가가 좀 높은 아파트, 좋은 핵심지 아파트들이 가만히 있은 채 전세가가 올라와서 투자금이 작아졌어 하는 시점에 있을 때는 이 아파트를 사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걸 사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전세가가 이렇게 내려오든지 전세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매가가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 이 흐름의 파동은 있을 건데 이 흐름의 파동에 있어서도 그건 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 지킬 거야, 안 팔 거야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내 투자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란 얘기죠. 이제 어찌됐든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상황이나 지금 현 시점, 성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는 분명히 돈을 불리는 투자를 위해서 시세 차익형 투자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 또 50대인 지금의 저는 시세 차익형 투자라기보다는 수익형 투자 비중을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 투자로 돈을 좀 불리고 매물수가 그때는 좀 많았다라고 하면 이걸 줄여가면서 조금 똘똘한 쪽으로 옮겨놓는 것도 옮겨놓는 건데 수익형 투자, 현금 흐름을 위한 그 수익형 투자도 좀 비중을 늘려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50이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형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중이 처음엔 불리는 투자로 위해서 시세 차익형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익형으로 조금 비중을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 시세 차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 차익형이든 수익형이든 어쨌든 팔아야 돼. 팔아서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곳,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내가 살 수 있는 구간, 어쨌든 좀 쌀 때 내가 투자금이 작아졌을 때 사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 기준으로 사요. 내가 그러니까 산다, 우리 딸한테 집을 사준다라고 하면 얘 투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봐요. 얼마인지를 1억이라고 하면 1억이란 투자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 리스트를 다 이제 놓고 그 중에 제일 이제 좋은 거 위주로 이제 사는 거죠.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지금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3억이란 돈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손님이 왔어요. 상담이 왔다고 하면 이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중에 서울부터 해가지고 분당, 수지, 용인, 수원 뭐 이렇게 동탄까지 해가지고 쭉 리스트를 보고 그 중에 제일 상급지의 아파트, 제일 신축의 아파트를 산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보면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 근데 그 아파트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가치냐,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가치에 있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는데 매매가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이게 흐름이 내려가는 입지의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올라가는 건 올라가겠지. 올라가는 효율이 얼만큼 있느냐 있죠. 10년에 2배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10년에 2배,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10년에 2배 가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는 입지가 안 좋다라는 거죠. 입지가 안 좋은 거니까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살고 싶은, 갖고 싶은 아파트, 계속 지키고 싶은 아파트를 내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최상지의 아파트를 사면 된다라는 거지. 기준이라고 하면 결국은 쌀 때 내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사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상승장에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만으로도 수익이 월급, 연봉 이상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들이 직업을 그만두고 그냥 전업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만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왔을 때 하락장이 오고 이제 역전세가 오고 내가 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직업이 없고 파이프라인이 없을 때는 되게 리스크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어떤 대출이라고 하면 신용이라는 게 회사 신용이에요. 회사 신용. 내 신용이 아니에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나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직업이 없어. 파이프라인이 없어라고 한다고 치면 신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득증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증빙. 자영업자 같은 경우,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종합소득 증명서가 있거든요. 소득증명에 따라서 내 대출금이 달라지는데 그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리스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의 리스크가 왔을 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대출 능력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이 줄면 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만 하면서 오는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만으로 불안한 건 또 뭐냐면 이 파이프라인이 깨졌을 때 또 다른 파이프가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 파이프라인이 되게 탄탄했습니다. 이게 탄탄했는데 중개업 파이프라인이 깨진 게 언제냐면 22, 23년도예요.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래가 하나도 없을 때 이때 파이프라인이 되게 아쉬웠던 거죠. 이 중개업 파이프라인이 탄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깨지니까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 투자만 하시면 안 되고, 파이프라인은 직장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직장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파이프라인을 하나 두 개씩 더 늘려가면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안전함을 지켜주는 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왔을 때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금 보유가 크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보유가 이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다 안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인데, 끌어올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내 신용이고, 내 신용은 소득 증빙이다. 소득 증빙이라는 것은 결국 파이프라인에서 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내 파이프라인이 깨지지 않고, 깨졌다고 해도 이걸 보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 게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제일 소중했고요. 이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는 걸 접했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내 기준으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리스크가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조급해지면서 내 리스크를 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만큼 오는 데 있어서 10년이 걸렸잖아요. 10년이란 시간이면 충분히 내가 내 투자를, 내가 하는 부동산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라든지 경제적 여유라든지, 꼭 내가 100억, 200억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또 불안해서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하면 되거든요. 뭐든지 그냥 하시면 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실장님들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뭐든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저희 실장님이 새로 오신 실장님인데, 그 실장님이 너무 두려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닥치면 하게 되고 그냥 하면 하게 되어 있다. 하려고 했던 게 되어 있을 거다.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하려고 했던 거 그냥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없이 하려고 했던 거 계속 해가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통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최은주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이 출간한 계기로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떠먹여주는 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기도 했고,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 자산을 잃기도 했는데, 결국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래도 부동산으로 위기를 넘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이 맞구나, 안전자산으로는 부동산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읽어봤으면 하는 독자층은 결국은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너무 장밋빛을 가지고 이것만 사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은 또 부동산 투자를 해봤는데 리스크가 왔을 때 어떻게 위기를 넘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